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어제 오후 이거 지진이 났나? 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30건이 넘는 지진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라고 해서 더 놀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핵 도발이니 수소 폭탄이니 해서 월요일 아침부터 뒤숭숭한 마음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다양한 정보 싣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먼저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첫날부터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네. 북한 핵실험 때문인데요. 수소탄을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 12시 반경 함경부터 길주부 풍계리에서 인공지진입니다. 인공지진 5.7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이제 일보가 떴고요. 네. 인공지진 5.7이라면 이것은 실은 핵실험밖에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것이다라는 뭐 추측이 나왔었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북한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고. 네. 근데 이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6차 핵실험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거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을 봤을 때 핵실험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6번 정도를 실험하게 되면 이제 핵의 완성 단계다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제 핵으로 완전 무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은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가 핵실험을 한 게 아니라 수소탄 실험을 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바꿨거든요. 이것은 실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탄이 있고 수소탄이 있고 그 사이에 핵 증식 분열탄이 있는데 진짜 수소탄은 원자탄보다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네. 버전,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이제 ICM 관련해서 우리가 5,000km 날렸다, 10,000km 날렸다. 이 거리에 대한 과시를 했고 이제는 원자탄이 아니라 수소탄까지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 ICBM 미사일 앞에 이 달 수 있는 그러니까 핵 소형화에 성공을 한 것을 또한 은연중에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이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바로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참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북한의 분노를 느낀다. 그다음에 청와대 역시도 큰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반응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 즉 군사 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We will see,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이게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두고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은 앞으로 또 미국의 행보도 우리 한반도에 또 하나의 경랑의 소용돌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이 수소탄이 터진다면 그 위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청 상공에서 터진다면 36만 명이 즉사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완전한 수소탄인지는 검증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우리나라 전문가 중에서도 완전 수소탄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분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스스로 수소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수소탄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만에 하나 서울시청에 저걸 떨어뜨렸다라고 할 때 한 35만 명이 즉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낙진 피해 등등을 통해서 거의 한 200만 명이 넘는 300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수소폭탄이 터지게 되면 그 방사능 낙진이 날아가는 게 거의 300km 이상을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 한반도가 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뭐 얘기도 많이 보셨지만 끔찍한 얘기인데 이 수탄이 터질 경우에 뭐 광화문, 서대문, 사대문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그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제보하는 그런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네. 북한 핵실험으로 잠자던 백두산을 깨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핵실험 자체에 있어서는 그 ICBM과 달리 네네. 미사일 쏘는 장면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방금 얘기했듯이 인공지진을 통해서 그 위력을 굳이 북한이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에 보면은 1차 핵실험이 했던 2006년 때가 3.9였었는데 네네. 이번이 5.7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어마어마한 북한이 핵무장의 완성을 이뤄냈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또 한 가지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잦은 핵실험을 통해서 인공지진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백두산에 네네. 혹시 이게 지질적인 충격을 줘서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휴화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 얘기가 있고 또 하나 백지산 그 천지에는 지금 거의 20억 톤에 달하는 물이 거기에 있거든요. 네네.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백두산이 꿈틀대거나 움직일 경우에 저 물들이 쏟아지게 된단 말이죠. 저럴 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뭐 북한 전체 또 중국까지 초토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인들, 저 인근 집견에서는 이번 북한 그 핵실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오히려 중국에서 북한을 응징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까지도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한편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대화가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게시물도 게시물이지만 사진은 너무나 끔찍해가지고요. 차마 그걸 보기도 힘든 이제 그런 사진인데요. 3일날 SNS에 한 사진과 함께 이 선배와 후배 여중생 간의 이제 대화가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뭐 너가 한 일이냐, 너네 혼자서 한 일이냐, 뭐 네 혼자 때렸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사건을 경찰이 알고 보니까 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선배 2명이 그 후배 1명의 여중생을 이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폭행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폭행입니다. 이 철골 의자, 뭐 몽둥이로 완전히 후배를 이렇게 해서 그 후배의 모습이 참 정말 근데 그 사진까지 찍어서 SNS에 올렸거든요. 네네. 나중에 이 후배가 피범벅이 된 채로 거리를 배회하면서 행인이 신고를 통해서 경찰 조사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여중생 2명, 가해자 2명이 이 자수를 한 상태고 이제 부모와 함께 뭐 진술서를 썼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다 보니까 또 이 북한 핵실험과 함께 이 여론의 충격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참,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건 사고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네. 자, 8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영동고속도로, 그다음에 2달 전에 경부고속도로 어마어마한 졸음운전으로 끔찍한 사고였었는데요. 이 주말에 천안 논산 하행선에서 또 한 번 8중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이 45인승 고속버스 뒤에 오고 있고요. 예. 저 운전기사가 또 이제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서 압차를 받고 총 이제 8중 추돌이 일어났는데 너무 안타깝게 첫 번째 받았던 저 산타페 SUV의 이 부부는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뒤에 받았던 저 대형 버스의 운전기사는 이제 졸음운전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지난 석 달 전에 경부고속도로 얘기할 때도 졸음운전 방지한다, 기사분들 시간 정한다, 졸을 때 뭐 알람 울리게 한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었는데 실은 단 하나도 지금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게 되는 또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햄버거 포비아가 또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가 결국 판매 중단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전북 전주에서 이 불고기 버거를 먹었던 초등생과 선생님이 이제 집단 장염 증세에 걸렸습니다. 장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고 경찰에 이후 맥도날드 측에 알려서 현재 2일부터 저 문제 불고기 버거는 전면 판매 중단이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집단 장염이 걸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맥도날드 측도 그렇고 보건당국에서도 이 실제적으로 역학 조사를 해서 저때 나온 장염 바이러스가 햄버거 때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맥도날드는 피해 고객에게 합당한 보상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을 전한 상태입니다. 네. 자, 앞서 7월에도 4세 아동이 햄버거를 먹은 다음에 HUS, 즉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다들 궁금해하세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전해드린 사건은 이제 집단 장염이고요. 7월에 있었던 것은 그 햄버거
햄버거병이라는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데요. 이건 지금 검찰에 고소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 피해 아동 1명 외에 유사 피해 사례 5명의 아동이 함께 이 고소에 지금 합류한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이게 조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출혈성 대장균을 뭐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시간이 꽤 지난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좀 조사에 좀 힘든 그런 대목은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좀 더 이제 검찰의 조사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카공족이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뭐 학생들 또 어른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자리 카페라고 해서 카페에서 맘 놓고 공부도 하고 또 취업 상담도 받아라라는 이 독특한 콘셉트의 카페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일반 카페보다 낮은 음악 소리, 카페와 도서관을 섞어놓은 듯한 이곳은 일명 일자리 카페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 한남대 앞에 있는 일자리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이 카페에서는 자기소개서 컨설팅이나 취업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사들이 진행하는 현장 면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써야 할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첨삭을 해주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력서용 증명사진도 무료로 찍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일자리 카페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기존 카페 시설을 취업센터로 활용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전시에서 일자리 카페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업이랑 접목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시는 현재 41곳인 일자리 카페를 연말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최근 5곳 운영을 시작했고 인천시도 이달 말 문을 여는 등 각 지역 일자리 카페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김현지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이번에는요, 연예가 소식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할 시간.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태욱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고생 많으셨네요. 아닙니다. 예, 감사드리고. 자, 이분 하면 바비 인형이라는 말이 바로 떠오릅니다. 네. 누구지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한채영 씨인데 왠지 엄마라는 말은 좀 낯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채영 씨가 2007년에 결혼을 해서 네. 2013년에 등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들과 함께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어요. 보시면요, 아들이 아이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대로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몸매도 굉장히 늘씬하고요. 네. 또 네, 저 네. 보라색 니트와 미니스커트. 세련됐네. 아이들 네. 엄마라고 보기에는 소화하기 굉장히 쉽지 소화하기 않은 쉽지 의상이네요. 않은 그런 네. 의상이죠. 화사한 행복한 일요일 아들과 함께 나가요라고 하면서 주말 나들이 모습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거 민낯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예쁘네요. 민낯이에요? 네. 저는 구분도 안 가네요. 네, 한채영 씨가 뭐 아들하고 함께 있는 모습을 SNS로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한채영 씨 SNS를 살펴보면요, 혼자 찍은 사진은 마치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라고 해도 뭐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네네. 그렇게 예쁨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아들 바보 인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살펴보면 지금 네네. 보이는 사진은 아들 생일 때 직접 와. 각종 풍선으로 꾸며주면서 네. 이렇게 아들 사랑을 드러냈고요. 또 휴가지에서는 아들과 함께 밀짚 모자와 선글라스를 같이 끼고 커플룩을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그 민낯 맞냐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사진도 아들은 네. 없었지만 그 네. 옆에 과자를 들고 있었거든요. 오. 이 과자가 아들 아이가 거겠죠? 엄마가 가장 요거. 좋아하는 과자라고 하면서 잘 때 이렇게 놓고 갔다라고 하면 일어나자마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어나자마자요? 네. 밤에서 깨도 저런 미모를 자랑하는군요. 우리 보통 일어나면은 눈이 안 이러는데 떠지는데, 저거 뭐 한참 대낮에 찍은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완벽하네요. 느낌이었고 아들만 보이고 아버지는 안 보여서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같이 좀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네. 자, 화려한 이미지의 한채영 씨도 아들 앞에서는 결국
평범한 아들 바보 엄마로 변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다른 톱스타 여배우들도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네. 아무리 화려한 스타라도 자신의 자식 앞에서는 엄마일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스타로 우리 김희선 씨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김희선 씨는 아주 명랑한 성격으로 명랑 학부모로 꼽힌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그때부터 비공식적으로 학부모 반장 역할을 김희선 씨가 주도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해 이제 학교에서는 그 바자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직접 김희선 씨가 참여를 해서 물건을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팔았던 제품들이 이제 선글라스였는데 30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완판녀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배우 고소영 씨도 저번에 저희가 녹색 어머니 회 맞아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학교 일에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건 장면인데.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해야 할 때는 모든 스케줄을 정리를 하고 나설 이건 정도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촬영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부끄럽다라고도 나중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그 KBS 드라마 복귀하기 전에 10년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고요. 배우 김남주 씨는 친구 같은 엄마라고 합니다. 김남주 씨, 김승우 씨 아이 그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모습이 굉장히 거의 매일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뛰어놀면서 같이 지내는데 그래서 집도 굉장히 크고 앞에 정원도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을 고려한 그런 집 선택으로도 알려졌죠. 네, 참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타들의 인기 지표하면 단연 광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달 광고 모델 1위로 선정된 이분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떨림이 느끼는데요. 그 요즘에 가수 워너원이 있잖아요. 워너원이 연예인들의 연예인으로 국부상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지훈 씨가 있는데요. 변호사 아니고요. 우리 박지훈 씨가 그 유행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저장 해가지고 제가 부끄럽게 했네요. 이게 정말로 유행어로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홍보 문구로 이용되면서 상품 품절 현상까지 발생을 했고요. 또 많은 해외 스타들이 내한을 한다거나 우리나라 국내 스타들이 행사를 할 때도 포토월 앞에 섰을 때 요즘에 소나트를 날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의 저장 이걸로 이제 그 사진을 찍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대세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박지훈 씨는 잘생기고 예쁨의 준말이죠. 잘생쁨으로 유명하고 넘치는 끼도 있고 표정 연기가 탁월하기 때문에 광고계에서 손꼽히는 모델로서도 등극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태욱 씨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장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서 계속 연습을 했는데 저장 이렇게. 쉽지 않아요. 발랄하네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어느 시대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광고계 트롤 카드는 있는데 예전 1990년하고 2000년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있었죠? 이 트랙과 계보가 있잖아요. 먼저 한 70년대에는 뭐 정윤희 씨, 또 장미희 씨, 그리고 또 유진 씨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80년대로 넘어가면은 채시라 씨, 하이라 씨, 신혜라 씨 이렇게 있다가 이제 90년대에는 바로 이분들이 있습니다. 김희선 씨, 고소영 씨, 심은하 씨입니다. 그렇죠.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매력을 좀 선보였어요. 김희선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발랄한 매력, 고소영 씨는 도도한 매력, 그리고 심은하 씨는 청순한 매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워낙 전설적인 미모를 가진 탓에 지금도 아름다움의 아이콘으로 회자가 되고 있죠. 그 뒤를 이어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에 태혜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태, 김태희, 해, 송혜교, 지, 전지현. 이 세 분이 있는데요. 이 세 분은 드라마 CF 등에서 미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스타의 전형적인 아이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를 대표하는 광고계 트로이카는 어떤 분들일까요? 이분들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라고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먼저 김연아 씨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김연아 씨, 전지현 씨, 수지 씨 이렇게 꼽혔는데요. 전지현 씨는 2000년대에서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네요. 먼저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죠. 거의 매년 소비자가 뽑은 최고 광고 모델 그 순위에 꾸준히 상위권에 랭킹이 되고 있고요. 김연아 선수는 광고계 러브콜을 계속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료도
뭐 떨어지지 않고 높겠네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지현 씨는 2000년대 광국의 트로이카로 불렸는데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반등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광고계를 다시 섭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요. 계속해서 거의 1위로 꼽히고 있어요. 광고 모델 순위. 그리고 수지 씨도 있습니다. 수지 씨 얼마 전 이제 JYP와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국민 첫사랑으로 등극하면서 이 이후 14개월간 광고 수익이 약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한 번의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어떤 작품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예인에서 요리 사업가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분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홍석천 씨인데. 네. 또 한 번 새로운 꿈에 대한 포부를 밝혔죠? 홍석천 씨가 자신의 어떤 포부, 꿈에 대해서 밝혔는데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용산구청장이 돼서 내 아이디어를 갖고 내가 사랑하는 동네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무소속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당원으로서 출마를 한다면 그동안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힘써온 다른 사람들의 기회 자체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그렇게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그 동네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건 아닌가 이런 반응도 있던데요. 사실 홍석천 씨가 예전부터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구청장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라고 또 표현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의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 홍석천 발음이 어렵네요. 홍석천 씨 지난해 인터뷰를 통해서 차기나 차차기에 용산구청장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누리꾼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었어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다음의 꿈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답변을 했던 건데 구체적인 선거 전략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선거 사진은 얼굴 정면을 안 쓰고 뒷모습 사진을 쓸 거다. 그리고 그 밑에 카피 문구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뒷모습까지 책임집니다라고 사용을 할 것이라는 전략도 선보였고요. 또 선거 운동은요. 핑크색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라는 이런 이색적인 모습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석천 씨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 식당도 이렇게 꾸며놓은 거 보면 본인이 직접 외국 가서 그 인테리어 소품들 사다가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남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누리꾼들의 반응, 뭐 좀 전에 김태혁 아나운서가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죠? 일단 걱정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체성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르다라는 걱정과 함께 더 나아가서 악성 비난 댓글까지 이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서 홍석천 씨가 아주 장문의 글로 SNS에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전했는데 그냥 제 미래의 꿈을 이야기한 겁니다. 당장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사람은 모두가 꿈은 하나씩 꾸잖아요. 제 능력 밖의 것이라 판단되면 미련 없이 접을 테니까 미리 욕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성애자도 꿈은 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한편 최근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이 성소수자 방송인 하리수 씨의 근황도 눈길을 끌고 있죠. 네, 방송인 하리수 씨가 이혼 후에도 굉장히 밝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최근 근황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29일 SNS에 토시 씨라는 일본어와 함께 한 남성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무늬가 그려진 셔츠를 입은 남성과 함께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취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누리꾼들은 이 하리수 씨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하리수 씨는 이혼의 아픔이 대중에게 공개된 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셀카 등을 올리면서 대중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그맨 장동민 씨가 악플러 100여 명을 고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동민 씨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악플을 쏟아내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네티즌의
수가 무려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어제 소속사가 발표를 했고요. 소속사에 따르면 이 네티즌 100여 명의 어떤 행동은 좀 과했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네네. 남성 혐오 사이트라고 하죠. 그곳에서 장동민 씨를 한남충, 그러니까 한국 남자 벌레라는 뜻의 그러니까 남성을 비하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한남충의 대명사로 장동민 씨를 지목을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계속 퍼뜨리고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송 활동에 대한 기사가 있다면 그 기사를 링크를 시켜서 다 몰려가서 그곳에서 악플을 쏟아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한 거죠. 이게 좌표찍기라고도 하는데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동민 씨 입장에서는 그간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장동민 씨는 약성 댓글 때문에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 측에서도 뭐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엄포를 놨다면서요? 네, 댓글의 내용이 조금 좀 강합니다. 네, 과하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장동민 씨가 자신의 방송 퇴출을 좀 부추기거나 아니면 자살을 원한다 이런 댓글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 측에 따르면 오랜 논의 끝에 장동민 씨를 설득해서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하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장동민을 비롯해서 모든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또 루머에 대해서 자료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성숙된 어떤 시민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 때문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이제 댓글로 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장동민 씨의 악플 고소를 두고 과거 그의 발언을 내세우면서 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장동민 씨의 이번 100여 명 고소 건에 대해서 다소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도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장동민 씨가 막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옹달샘이라고 하죠. 함께하는 그 멤버들과 함께 하는 라디오에서 여성 비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입장 그리고 사죄의 글을 올린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한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복귀를 했었는데 그때 결손 가정 아동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개그로 비난을 받았었고 아동 성추행 의혹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동민 씨는 모욕죄로 피소를 당했었는데요. 이러한 전적이 있는 장동민 씨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는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느냐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개그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9분이고요. 이번에는 건강한 먹거리 정보를 전해드리는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요즘 한창 프로야구 시즌인데 야구 선수들을 보면 뭔가를 계속 씹고 있잖아요. 맞아요. 껌을 질겅질겅 씹는 건데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군요.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가을이 돼서 마음이 허하다 보니까 음식으로 달래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차윤환 식품영양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가을하면 흔히 남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김태우 아나운서가 가을을 좀 타지 않을까. 타시나요? 저는 제대로 탑니다. 가을 이렇게 날이 선선해지면은요, 일단 트렌치 코트, 바바리 코트를 무릎까지 오는 거 다 입고, 옆에 책 하나 딱 끼고 어슬렁 걸어다니면서 혹시 누가 없나? 그렇죠. 그러면서 냄새를 따라서 또 음식점에 바로 들어가서 배도 채우고 뭔가 허하더라고요. 음식으로 좀 달래지나요? 외로움을 많이 타네. 외로움을 많이 타. 빨리 여자친구를 구해야 할 텐데. 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분이 좀 우울하면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 우울증을 좀 해결한다라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게 행복 호르몬 때문이라면서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세로토닌은 이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부터 합성이 되고 주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런 세로토닌의 한 80% 정도는 소화관에 있는 장크롬 신화세포에 존재를 하게 되고 또 음식물과 식욕 조절에도 크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민 선생님 오늘 아침 먹다가 그냥 오신 건 아니죠? 목소리가 너무 갑자기 차분해. 좀 작죠. 네, 그렇다면 이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려면 어떤 영양소를 좀 특별히 집중해서 먹어야 될까요? 네, 궁금하네요. 네, 아까 세로토닌은 그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으로부터 합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립토판을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고요. 또 뿐만 아니고 합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라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 B6 역시 좀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또 중추신경계로 트립토판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포도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량의 포도당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나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영양소도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세로토닌 합성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립토판, 그다음에 비타민 B6,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당까지 이제 이런 음식들이 세로토닌을 업시킬 수 있는 3대 영양소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궁금한 것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런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차 교수님? 그렇죠. 뭐 그 트립토판, 비타민 B6, 뭐 포도당, 오메가3 들어는 봤는데 어느 음식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건 요 뒤에. 채널 고정해야겠네요. 채널 고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태우 아나운서도 야심차게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각기각색 기분에 따라서 찾고자 하는 음식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잘 몰라서 두 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자,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유난히 식욕이 돋는 이유 있을까요? Why? 네, 천고마비라고 이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고 하는 가을을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말만 살찌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도 굉장히 식욕을 많이 이렇게 돋구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체내 지방이 좀 많이 쌓이는 방향으로 몸이 변화하게 됩니다. 북극곰이나 북극곰은 안 자죠. 곰들이 왜 겨울을 대비하면서 많이 먹은 다음에 그거 이제 자면서 지방을 겨울잠 자야 되니까. 쭉 자기 영양소로 쓰는 것처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 에너지도 비축하기 위해서 좀 많이 먹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도 있고요. 또 온도가 떨어지면서 말초혈관들이 수축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런 혈액량들이 위장관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조량의 영향이 있는데요. 해가 짧아지면서 일조량도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수면을 관장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배고픔을 느끼고 또 식욕을 돋구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음식을 많이 찾게 되고 또 역으로 세로토닌 분비는 감소하게 되니까 우울감 때문에 폭식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멜라와 세로 때문이네요. 혼이는 똑같고. 사진을 보는데 지금 침이 계속 보여서. 자,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 날 전이 당기는 이유. 이거 진짜 궁금해요. 맞아. 아니, 전만 당깁니까? 동동주도 당깁니까? 그렇죠. 막걸리까지 세트로 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일단은 비가 오면은 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비 떨어지는 소리와 전이 이렇게 짖어지는 소리가 비슷해서 그 연관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리.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이 비가 오면은 저기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냄새들이 위로 못 올라가게 퍼져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퍼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을에 이게 낙엽 같으면 비가 오면 낙엽 냄새 같은 것들이 좀 나잖아요. 사람이 전체적으로 좀 우울해지니까 그때 이제 술이 한 잔 땡기는데 그 술에 이제 동동주.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냄새가 지긋한 전. 그래서 실제로 날씨의 그 기압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동주가 생각나는 이유가. 그녀의 이름이 생각나는 이유는 그렇죠. 저기압 때문이에요. 저기압 때문에. 동주야. 시적이네요. 오늘 한잔 하시겠는데요, 비도하는데. 자,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 4시 참을 수 없는 유혹. 오후 4시 맞아. 그때 좀 참이 먹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하더라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약간 이제 저녁 먹기 전에. 네, 저녁 먹기 전에. 퇴근 전에 4시쯤 되면 이렇게 출출해지고 간식거리들 찾는 분들 많으세요. 네. 우리 몸은 호르몬을 이용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혈당 역시도 일정 수준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통 식사를 하시며 직후에는 소화가 되면서 혈당이 좀 올라가다가 이 혈당을 이용해서 계속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를 합니다. 보통은 식후에 3, 4시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많이 혈당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혈당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계속 뇌로 배고프다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2시에 직장인분들이 점심을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후 3, 4시가 되면 제일 혈당이 떨어지게 되고 뇌에 신호를 보내서 계속 단 걸 먹어야 된다라고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차 교수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아우 당 떨어져. 나 있는 분들이 아우 당 떨어져. 네, 맞아요. 뭐 사탕 같은 거 없나? 초콜릿 한 조각? 뭐 이러신 분들. 맞아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많이 느끼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맛 표현을 할 때 또 행복함이 담겨 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은 서양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을 단맛에 비유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허니. 신혼여행은 허니문. 그렇죠. 그다음에 나의 행복한 집은 스위트 홈. 전체적으로 단맛을 가지고 이제 그 행복하다는 걸 표현을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한 맛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새콤달콤. 그렇죠? 달콤함과 새콤이 같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혹시라도 김태욱 아나운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혼생활 어때? 그러니까 갑자기 김태욱 씨가 이러는 거죠. 아, 좀 쓰네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쓰네요. 저는 깨볶는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또 깨볶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소한 행복하다, 고소하다. 그래서 좀 서양 사람들은 단맛, 우리는 좀 고소한 맛을 행복한 맛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예, 맛 표현으로도 각 나라마다 행복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행복 호르몬 분비를 위한 세로토닌 음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늘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음식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추억의 음식 떠올리면서 그걸 또 찾게 되면은 또 먹게 되면은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또 갖기도 하는데 흔히 이걸 우리는 소울푸드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 같은 거. 언제 먹어도 맛있죠. 동주가 아니라 소주가 각 나라에 이 소울푸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소울푸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거냐? 아프고 힘들고 쓸쓸하고 뭐 요럴 때 굉장히 먹고 싶었던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울푸드의 우리나라 말의 해석은 엄마 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마음의 들긴 위로가 하거든요. 되죠. 그렇죠. 자, 일단은 각 나라마다 소울푸드를 알려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소울푸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기 프랑스 프렌치 어니언 스프입니다. 어니언. 양파를 달달하게 끓인 스프인데요. 아픈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라서 프랑스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하고요. 자, 이탈리아는 라자냐. 5단 이상 쌓아 올린 라자냐.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엄마 밥 또는 할머니 밥 하면 이 라자냐를 이탈리아의 소울푸드 합니다. 나자냐. 예.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원원했거든요, 우리가. 그다음에 캐나다의 소울푸드는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푸틴? 푸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아닙니까?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에 치즈와 그래비 소스를 듬뿍 올려서요. 살찌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화나면 좀 땡기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다 푸틴을 소울푸드로 생각을 한답니다. 좀 헷갈리겠다. 러시아랑. 그렇죠. 캐나다가 푸틴이라는 음식이 있네요. 자, 그다음은 멕시코는 칠라길라스인데 요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이건 딱딱하게 된 그 트리티아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또띠아를 굉장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인 다음에 치즈하고
채소를 얹어서 먹는 거예요. 네. 언제 먹느냐? 파티 끝나고 남은 음식이 굳었잖아요. 아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제의 그 여흥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멕시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추석이 오잖아요. 네. 추석 음식 남았을 때 이거 처리하는 방식 우리가 가끔 방송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네. 그렇죠. 네. 전날 남아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그때 행복한 걸 좀 더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음식값도 아꼈어. 네. 거기다 또 맛있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호주 미트파이예요. 언제 먹냐면요. 아침에 먹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호동 씨 지나면 TV 나올 때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보고 모닝 삼겹살. 헉 그러거든요. 호주 사람들은 아침부터 미트파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침에 이제 힘든 일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하고요. 대단한데. 자, 깜짝 놀라는 일본의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뭐죠? 카레입니다. 일본 카레 좀 우리랑 맛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 실질적으로 카레 그러면 인도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카레 가루를 만든 건 또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카레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돈가스에도 카레 돈가스가 있고요. 라면에도 카레 라면이 있고 카레를 정말 여기저기 쓰고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소울푸드 카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제 앞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먹으면은 행복해지는 음식 채널 고정하고 계속 보고 계셨죠?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튜디오 중앙으로 나가서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시죠. 하나씩 살펴보죠. 자, 식품군별로 다양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게 모아봤는데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첫 번째, 고등어, 전복, 연어. 해산물이네요. 해산물군. 네, 고등어, 연어, 전복. 그다음 육류 중에 오늘은 닭고기. 네. 그다음에 이제 마누뉴의 견과류. 견과류.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오늘은 열대 과일이 좀 많네요. 키위, 파인애플, 바나나. 그다음에 채소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샐러리잖아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그다음에 아보카도. 지금 마치 차 교수님 생각 안 나면서 우리한테 퀴즈 내는 것처럼 슬쩍 넘어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저 샐러리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파슬리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파슬리하고 완전 다른데.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우유와 치즈입니다. 우유와 치즈. 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어패류부터 볼까요? 그러면 고갈비를 굽고요. 그다음에 전복 그 구이 있죠. 조개구이. 버터 전복구이 맛있죠.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글지글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냄새입니다. 그렇죠. 고소한 냄새. 그렇죠. 이 어패류들의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이 많다 보는데 이게 굽는 과정 중에 산패와 분해가 되면서 향이 만들어지는데 그 향을 딱 맡으면 내가 굉장히 이게 풍족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따라가게 먹는 것부터가 좀 다르네요. 왜냐하면 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코로 냄새를 먼저 맡고 그다음에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를 자극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행복 수치를 올리는 1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네. 일단 이제 후각에 우리가 민감하군요. 두 번째 이제 닭고기 나오죠. 닭고기. 닭고기는 이제 행복한 지수 뭐냐? 전화 걸고 치킨 시키잖아요. 최근 이제 기다림에 대한 행복감이 있네 또 요거. 그 한국인의 소울푸드 신은 강자로 떠오르는 게 치킨이라고 합니다. 지금. 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치킨은 또 뭐죠? 맥주. 오늘 행복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주, 소주, 맥주 그냥 다 나오네요. 세 번째 견과류인데요. 아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신혼을 깨볶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소한 거와 구수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선호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호두, 그다음에 저게 해바라기씨예요?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 호박씨. 호박씨예요? 파스타치오. 나 해바라기씨인 줄 알았네. 호박씨구나. 그렇게 하신 거죠? 또 아까 복수. 아니 누가 까나 싶어요. 결국 요것들도 이제 볶게 되면 거기서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하기 때문에 고소한 견과류를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과일류인데요. 열대 과일 나왔잖아요. 그 요 세 가지는 좀 의외예요. 의외죠. 우리 한국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새콤달콤. 맞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과일들은 약간 단맛, 신맛이 좀 약한 경우도 있는데 열대 과일, 키위, 새콤달콤하죠? 파인애플 새콤달콤하고요. 바나나 달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열대 과일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단맛이 강해서 그 행복 수치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샐러리하고 아보카도하고 파프리카. 일단 채소류 중에서 샐러리를 딱 드시면 입에 드시잖아요. 파프리카 아니라 붉은 피망이네요. 피망이네요, 피망 파프리카. 큰일 날 뻔했네. 피망이네요. 자, 근데 먹으면 샐러리는 소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네. 아삭아삭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이 주는 또 행복이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붉은 립스틱 같은 거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들 이렇게 이제 그 색이 주는 거와 그 다음에 성분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성분들이 있고요. 아보카도는 일단 한번 잡숴 보시면 압니다. 이게 딱 안에 긁어서 드시면 엿이에요? 아니 이게 일단 한번 잡숴봐. 부드러워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의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녹아내리는 느낌. 그쵸. 아시잖아요. 잡숴본 분들은 안 돼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유하고 치즈예요. 같은 유제품군이잖아요. 유제품인데요. 만약에 이게 콜라나 사이다가 나왔으면 어떻겠어요?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느낌인데 우유는 근본적으로 몸을 가라앉혀주고 그래서 왜 잠 안 오는 분들 우유 한 잔씩 하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유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옛날 어머님 품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부터 안겨서 우유를 먹던 그런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우유 한 잔을 탁 먹으면 그 잠재의식 속의 기억들이 잡으니까 사람에게 이완이 쭉 되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 나온 술 있죠? 안 나온 술 있잖아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워죠. 잠잘 때도 잠이 잘 오게 하고 또 우울증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인을 드시면 어떻게 드세요? 이거를 뭐 종이컵이나 이렇게 뭐 사발로 드시지 않고 꼭 이렇게 뭐예요? 이쁜 잔. 그렇죠. 살랑살랑 흔들면서 색깔도 보고 그런 것들이 이게 쭉 마시는 게 아니고 살랑살랑 흔드는 것에서 이완이 되니까 몸이 이렇게 천천히 차분해지고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게 해피해지고 붉은색이 주는. 결국 지금 오늘 술 다 나왔는데 술도 적당히 한 잔 정도 마시면은 행복할 수 있고 우울감이 좀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불안감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음식들도 있겠죠. 네, 우리 보통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이 단지수가 좀 높은 식품 같은 경우는 이게 혈당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서 또 가파르게 혈당이 떨어집니다. 이때 저혈당이 오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을 좀 가지실 수가 있어서요. 아무래도 혈당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이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지킬 수가 있는 거죠. GI 지수가 낮은 것들. 그리고 또 남녀마다 또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 다르다면서요?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땡긴다고 하시잖아요. 디저트 먹으러 가고.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디저트 먹으러 가자는 분들 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녀 간의 차이가 보통은 이제 호르몬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서 도쿄대에서 했던 일본에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선 섭취량이 많을수록 우울감 지수가 낮았고요. 반면에 여성은 생선 섭취량과 우울감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앞서서 저희 생선에 오메가3가 많아서 우울감을 개선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생선에 있는 이 오메가3는 남성의 세로토닌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반응이 좋은 거고 또 초콜릿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과 만났을 때 뇌세포를 더 강하게 자극을 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효과가 더 좋은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그 세로토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영양제로 돼서 섭취를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영양제를 먹으면 내부에서의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 식품을 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 스트레스 해소는 맛, 향, 색, 또 씹는 느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식품으로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식품 영양학과 교수다운 말씀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심신 안정에 좋은 가을에 추천할 만한 차!
저요? 네. 제가 아니에요? 민쌤이 하실 거예요? 네. 사교수님이다 보니까. 술 그러면 제가 추천할 수 있는데. 질문이 그쪽으로 갔네요. 네. 차! 민쌤이 해주시죠. 보통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불면증까지 있으신 분들한테는 캐모마일 차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2009년 연구에 따르면 범불안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캐모마일 추출물을 복용을 시켰을 때 불안감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미국 영양학회에서도 이런 캐모마일 같은 허브티뿐만이 아니고 이 차에도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엽산 성분이 불안감을 많이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 잔씩 드셔보세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차 종류에 캐모마일이 항상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심신 안정에 좋다라고 이제 알려주셨으니까 저녁에 잠 잘 안 올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제가 캐모마일 차를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먼저 향을 좀 맡고. 이제 국화 냄새 비슷하게 나죠? 네, 좀 향긋한데요? 네. 아우, 난 원샷 할 뻔했네.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색깔도 예뻐요. 아침부터 여유 있다.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부터 차까지 여러분의 그 행복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음식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민 선생님. 네, 아까 저희가 우울감을 해소시키고 행복감을 주는 음식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몸에도 좋은 음식들이 마음 건강에도 좋습니다. 좋은 음식 드셔서 행복감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낙동강 굽이굽이 흐르는 경상북도 구미시 이곳에 위치한 작은 가게. 점심시간 발 디딜 틈 없이 지역 주민들 입맛 사로잡은 이곳의 메뉴. 빨간 양념과 콩나물 흡입하는 손님들. 이거 혹시 해물찜입니까? 아버님, 이거 해물찜 아니에요? 해물찜이 아니고 황태찜입니다. 황태찜. 맛있는 황태찜입니다. 강원도에서 먹는 황태 맛보다 여기가 더 맛있습니다. 황태는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강원도 영대리 속초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황태예요. 강원도에서 직접 공수해 온다는 황태. 자, 명태를 말린 것이 북어라 하는데 특별히 강원도에서 찬바람 맞으며 말린 명태는 살이 두툼하면서 노란빛으로 변한다 하여 황태라 불리게 된 것이랍니다. 강원도에서 잘 말려온 황태는 물에 불려준 뒤 대가리와 꼬리, 지느러미를 떼는 손질 작업을 해주는데요. 사장님, 황태 구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황태 굽는 방법과 소스 양념이 중요하죠. 고추장과 다진 마늘, 고춧가루, 각종 과일 갈아 넣어서 감칠맛 나는 양념 만들어주고 이 양념으로 밑간 작업 들어간다는데요. 골고루 간이 배이게 하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양념을 바르는 사장님. 밑간에 이렇게 사용하게 하면은 양념이 골고루 배이가지고 구이가 더 맛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성으로 바른 양념 황태는 냉장고에 넣어 하루 정도 숙성시켜준 뒤 전용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노릇노릇 구워주며 한 번 더 양념을 입혀주고 부추와 깨소금을 뿌리면 이것만으로도 맛있는 황태 양념구이가 된다는데요. 여기에 미더덕과 콩나물 매콤한 양념이 함께 만나주면 아삭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라는 황태찜이 된다는데 그 포인트는 바로 이 전분물. 황태찜의 특징은 콩나물 이거 버무릴 때 농도 전분을 적당하게 해가지고 물이 먹을 때까지 물이 안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아삭한 식감 살려줄 한 번 데친 콩나물 넣고 양념이 잘 섞이도록 버무려준 뒤 예쁘게 손님 접시에 올리고 구워놓았던 황태와 함께 올려주면 마이 경상도 구미 아주매가 만든 먹음직스러운 황태찜 완성이라 예. 황태 양념구이에 한 번, 톡톡 터지는 미더덕 맛에 한 번, 매콤하고 아삭한 콩나물 맛에 이끌려 먹다 보면 젓가락을 놓을 수 없다는 황태찜. 포슬포슬하면서도 단단한 황태살에서 나오는 감칠맛.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하얀 쌀밥 위에
황태찜 한 조각 올려 먹어주면 밥 한 공기는 개눈 감추듯 단숨에 사라진다고. 엄마, 할머니가 옛날에 해주던 그런 맛이에요. 양념 맛이 너무 세지 않아서 황태 본인의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일단 딱 입에 들어가면 촉촉하고, 집에서 제가 해봤는데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황태 칼국수 나왔습니다. 뽀얀 육수에 국수가 듬뿍. 요게 바로 황태 칼국수래요. 맛있겠지 예. 황태 칼국수의 백미는 바로 이 국물. 시원하면서도 매콤한 국물 맛에 빠져 칼국수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는데, 황태로 만든 육수 때문에 대장용으로도 으뜸이라고. 매콤이 맛있다. 약간 매운맛은 있지만 그게 일품이에요. 저절로 감탄사 나오게 만드는 국물 맛의 비결. 잡내 날아가게 하기 위해 황태채만 불위에서 볶다 들기름만을 넣어서 만든다는 육수. 들기름 넣으면 육수도 진하게 우러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다른 건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황태 자체의 맛을 내기 위해서 황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기름 넣고 볶다가 물 넣어서 한 소끔 푹 끓여주면 사골 육수만큼이나 뽀얀 황태 육수 완성. 오직 황태만으로만 맛을 낸 이 시원한 국물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계속 찾아온다는 손님들. 부드럽게 넘어가는 면발은 물론 진한 국물 맛으로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황태 칼국수. 시원하면서 매콤하고 황태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황태의 담백한 맛하고 맛이 억수로 좋네. 비린내도 안 나고 국물도 진하고 정말 맛있어요. 일단 와서 잡숴보세요. 여기 맞고요. 공식 홍보 찬스, 고찬스. 제한 시간은 15초. 준비되셨어요? 네. 시작할게요. 자, 하이, 큐. 2일 7일에 생산 5일장에 서는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볼거리 먹거리도 많으니까 구경들 많이 하시고 황태찜 드시러 오세요. 사장님 5초 남아요. 5초. 예? 5초. 5초. 오직 한 가지. 황태로만 승부를 건 정직한 맛집. 매콤하고 진한 황태의 맛에 빠져보세요. 전국 각지 어디나 갑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오늘은 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충청남도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석불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명훈 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네, 국내 최대의 석불이 충남 논산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은진면 관촉사에 그 석불이 있는데요. 논산시내에서 약 10분 거리입니다. 본래 이름은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 은진미륵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초에 자연암반을 깎아 만든 미륵불입니다. 높이 18m, 둘레 9m의 국내 최대 석불로 보물 21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은진미륵불은 균형미보다도 힘을 더 강조했다고 하는데 일부러 의도한 불균형인가요? 네, 아마도 명성만 듣고 사찰을 찾아온 분들은 처음에 약간 당황하실 텐데요. 균형미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 때문입니다. 미륵불의 두상이나 양손이 몸통에 비해 기형적이라 할 정도로 큽니다. 또 귀는 어깨까지 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박한 이미지를 주면서 균형미와 자비로움 대신 위압적인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륵불 조각의 경향이 그랬다고 하니 아마 의도된 불균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하지만 경내를 거니다 보면 미륵불과 사찰 그리고 반야산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사이에 아늑하고 편안한 사찰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네, 그리고 관촉사에는 꼭 지나야 하는 문이 있다면서요? 네, 해탈문이라고 부르는 이 성문을 꼭 한번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찰로 들어가는 높이 2m, 너비 2m가량의 돌문을 말합니다. 그 문 왼쪽에 불경을 넣은 책장이 있고 그 책장에 축을 달아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윤장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축을 돌리면 경전을 읽지 않더라도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움이 짧은 중생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불심은 있지만 불경을 읽을 겨를이 없다면 이곳을 찾아 윤장대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같은 눈높이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각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찰마당 왼편에서 비탈진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옵니다.
토속신앙이 대상인 산신을 모신 곳인데요. 기존 신앙과 공생하려 했던 불교의 배려와 관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사찰마당에서 높이 올려다봐야 했던 미륵불을 편안한 각도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서양의 모나리자의 미소만큼이나 온화한 백제 미소. 궁금하신 분들은 올가을에 관촉사에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소식 주명훈 부장이었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60초. 9월 4일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